역사의 뒤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공민왕 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31대 왕이었던 공민왕은 14세기 후반 원과 명나라의 교체기 때 원에게 이른 영토를 되찾고 또 권문세족을 숙청하고 반원 자주정책을 펼쳤던 아주 개혁군주였습니다.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원나라의 볼모로 가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고려 왕실 모계 쪽은 그 고려에 대한 그 원나라의 간섭을 목적으로 원나라 여성들이 모두 장악하고 있었는데, 공민왕의 경우엔 생모가 고려인이어서 왕위 계승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의 노국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고 그 후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 그 시작은 정략 결혼이었지만은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한평생 서로를 깊이 사랑한 아주 금슬 좋은 부부였던 것입니다. 노국공주는 준수한 외모에 성품도 곱고 현명해서 공민왕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고려는 원나라 몽골이요, 원나라에 복속된 관계였었고, 그로 인해서 고려의 그 시집온 원나라 황실녀들은 오만하거나 남편을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경향이 강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시기에 고려 왕들 중에 원나라 출신 왕후에게 맞고 산 왕도 있었다고 그랬죠. 하지만 원나라의 황족 위양의 딸로서 고려의 그 시집온 노국공주는 고려를 하나의 주체적인 나라로 존중해 주었고, 공민왕이 추진한 일이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몽고풍을 폐지하는 등 자기 나라를 배척하는 반원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개혁 정책을 아주 지지해 주었던 것입니다. 고려시대 대표적 그 화가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이 공민왕은 뛰어난 문장가에 음악을 사랑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등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왕이었습니다. 특히 공민왕이 그 남긴 천산대렵도는 무척 유명한 그림입니다. 공민왕은 노국 대장공주 진도 남겼는데, 초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노국공주 초상화는 조선 연산군 때 이후로 소실되어 오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술가적인 감수성이 풍부했지만은 말 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공민왕에게 노국공주가 말 타는 법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때 노국공주가 칼로 위협하는 자객들로부터 공민왕을 지켜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는데, 남자인 공민왕에겐 은근히 섬세하고 감성적인 면모가 있고 몽골 출신의 노국공주는 아주 대차고 용맹한 기질을 지닌 여성이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정략결혼으로 맺어졌지만 진짜 사랑을 하게 된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노국공주는 원나라 공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에게 시집온 이후로는 자신을 고려인이라고 여기면서 그의 반원 정책을 적극 지지해 주었고, 공민왕은 반원주의자였음에도 원나라 출신의 노국공주를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것입니다. 공민왕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고 또 고려 자주에 힘썼던 진보적 의식의 왕 이 공민왕 시대는 나름대로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부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결혼한 지 오래도록 노국공주가 아기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혼 초에 한번 유산하고 그 후에 16년이 지나서야 다시 임신하게 된 노국공주는 중년의 나이에 애를 낳다가 난산으로 결국 아이와 함께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1365년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민왕은 심히 슬퍼하였고 3년 동안이나 육식을 금하면서 매일매일 노국공주의 무덤에 가서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죽은 이후론 정사를 멀리하면서 스스로 그녀의 초상화를 그려서 벽에다 걸어놓고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자, 노국대장공주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나도록 그녀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공민왕은 노국대장공주 초상화를 앞에 두고서 식사를 했고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다정하게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공민왕의 모친은 다른 왕비나 후궁으로 마음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는 다른 여자가 노국공주를 대신할 수는 없다면서 울먹였고 그 후 후궁을 맞이하긴 했지만은 공민왕은 후궁에게 별로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려사 그 기록에 보면은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죽은 후에 여자처럼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잡지 못한 채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는데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공민왕이 부인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큰 나머지 정신병을 얻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인과 사별한 충격을 못 이기고 점차 난잡한 성애를 추구하다 결국 동성애자가 되고 맙니다. 급기야 공민왕은 1373년 10월 1일 고려의 미소년들을 모아서 자제위라는 동성애 단체를 만듭니다. 여기에는 홍윤, 한안, 권진, 홍관, 노선 등 고려 최고의 꽃미남들이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이 시기 공민왕은 여성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 철저한 동성애자로 산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민왕이 스스로 여성처럼 화장하는 것을 즐겼다는 정황으로 볼 때 남성 간 그 성행위 때 자제위 소속 청년들에게 자신을 제공하는 여성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민왕은 자제위 청년들에게 많은 재물과 권력을 주고 아꼈는데 그 중에서도 홍윤을 가장 총애했습니다. 공민왕이 동성애자가 되니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왕가를 이룰 후사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민왕은 고민 끝에 엽기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가장 아끼는 동성 간 성행위 상대자인 홍윤이 왕비들과 잠자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계획이 추진되자 왕비 중에 정비, 해비, 신비는 그걸 공민왕의 그 권위에 따를 수 없다면서 자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또 익비는 칼을 들이대면서 공민왕이 포각에 못 이겨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할 수 없이 홍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왕의 지시에 따라서 홍윤의 성폭행은 계속되고 익비는 결국 홍윤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동성의 성중독이 도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동성 간 성행위에 함몰되면 단순히 쾌락을 느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덕의 가치가 무너지고 도덕적 경계선도 함께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민왕은 1374년 10월 4시 최만생에게 익비의 임신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민왕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홍윤과 익비의 아이를 왕손으로 삼아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4시 최만생에게 왕은 비밀을 나누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너하고 홍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며 신변을 정리한 후에 자결할 것을 명령합니다. 최만생은 부도덕한 공민왕을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죠. 살고 싶은 생각에 바로 홍윤을 찾아가서 왕이 기밀 유지를 위해서 홍윤을 곧 살해할 것이라고 기뜸을 해줍니다. 홍윤은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자제의 청년들과 함께 공민왕의 침실로 가서 칼을 휘두르게 되죠. 자제의 청년 수십 명에게 자기 몸을 제공하던 왕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신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공민왕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44살의 나이에 눈을 감게 됩니다. 자제의 청년들은 누더기가 된 공민왕의 시신을 저작거리에다가 매달았습니다.
공민왕은 동성애자가 되기 전에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원나라가 함경남도 화주에 설치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잃었던 땅을 회복했던 사람입니다. 또 공민왕이 동성애에 빠지지만 않았더라면 불세추르 그 맹장이었던 최영을 앞세워서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간도 땅까지요. 공민왕은 노국대장공주의 무덤을 직접 설계했는데 공사기간만 1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 능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북한 개성에 있습니다만 이 공민왕의 사례는 아름다운 사랑을 한 이성애자라 할지라도 동성애 성중독에 빠지면 폐가 망신할 수 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